야,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본 적이 있나요? 27년간 한 회사의 청소부로 일하던 김숙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명 인간이 된다는 것은 위험한 특권을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산의 작은 중고 서점에서 발견된 한 대의 낡은 필름 카메라. 현상 후 불태우시오라는 쪽지와 함께 대학생 동아가 그 필름을 현상했을 때 그는 10년 전 경주 숲속에서 실종된 6명의 회사원들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 속 구석에 서 있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7번째 인물,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노년의 여성. 숨겨진 증거, 은폐된 살인, 그리고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되는 진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중요한 목격자가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 이 충격적인 실화 같은 이야기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부산 부전동의 작은 중고 서점을 통과하는 차가운 저녁빛이 먼지 쌓인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잊혀진 책들 사이에서 대학생 동아는 1,000원에 판매되는 오래된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무심코 뒤적이고 있었다. 그는 다큐멘터리 영화 프로젝트를 위한 카세트 테이프를 찾고 있었다. 그때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을 발견했다. 시간의 흔적이 묻은 캐논 AE1 필름 카메라였다. 곰팡이와 바다 냄새가 배어 있었다. 뒷면에는 누렇게 변한 테이프로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고 떨리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현상 후 불태우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의 글씨로 숙자씨 미안합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동아는 충동적으로 그 장비를 구입했다. 그날 밤 그는 대학교 실험실에 가서 카메라 안에 남아있던 필름을 현상했다.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의 호흡이 멈췄다. 숲속 모닥불 주변에 모여있는 캐주얼한 복장의 6명의 성인들. 모두 웃고 있었다. 모두 평범해 보였다. 마지막 사진까지는 마지막 이미지에서 누군가가 사진사의 손에서 카메라를 빼앗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흰머리의 여성에게 직접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순수한 고통의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뒤에는 어떤 형체가 있었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 동아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이미지의 모서리에는 펜으로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낙서가 되어 있었다. 작별 여행, 숙자를 위해. 그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숙자, 흔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시간 속에 얼어붙은 구원 요청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동아는 그가 자란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은퇴한 지역사 교수에게 그 사진을 가져갔다. 이미지를 본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느님, 이분은 2007년에 6명의 직원들이 실종된 빌딩의 청소 아주머니예요.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들이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요. 그때 동아는 깨달았다. 그 카메라는 존재해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누군가가 10년 동안 유지하려고 했던 침묵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동아는 자신의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왔다. 창문 밖으로 부산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어두운 곳으로 향해 있었다.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숙자의 눈에는 공포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체념과 결의가 섞인 표정이었다. 왜 작별 여행이라고 했을까? 동아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왜 그녀에게 사과를 했지? 그는 컴퓨터를 켜고 구글에 2007년 부산 직장인 실종 사건이라고 검색했다. 놀랍게도 매우 적은 기사만 나왔다. 대부분 짧고 사실적인 보도였다. 한 기업의 6 직원이 팀빌딩 여행에서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모두 마지막으로 경주 근처의 산에서 목격되었다고 했다.
수색 작업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가장 이상한 점은 그 이후에 아무런 후속 기사가 없다는 것이었다. 마치 이야기가 갑자기 잘려나간 것 같았다. 동화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다. 그리고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 카메라의 날짜 스탬프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2007년 10월 31일. 한국에서는 할로윈이 큰 행사가 아니었지만 그 날짜는 어쨌든 불길하게 느껴졌다. 더 이상한 것은 공식 보도에 따르면 그룹이 10월 29일에 실종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그들이 이미 실종된 후 이틀이 지났을 때 찍힌 것이었다. 갑자기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동아가 대답했다. 선 저편에서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러다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전화기를 천천히 문지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상한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카메라를 돌려주세요. 동아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숙자를 위해서 그냥 두세요. 숙자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전화가 끊겼다. 동아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침대에 앉아 가능한 선택지를 생각했다. 경찰에 가야 할까? 하지만 그들이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이건 그저 오래된 카메라와 몇 장의 으스스한 사진일 뿐이었다. 실종 사건은 10년 전의 일이었다. 문득 그는 생각이 떠올랐다. 필름은 발견됐지만 카메라 자체는 어떨까? 그는 카메라를 다시 들고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카메라 바닥에 배터리 칸을 열었다. 놀랍게도 그곳에 작은 메모리 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디지털 카드가 아날로그 카메라에 있다니 이건 전혀 맞지 않았다. 동아는 노트북에 카드를 삽입했다. 단 하나의 비디오 파일만 들어있었다. 파일명은 단순히 마지막 경고 .mp4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숙자가 나타났다. 야간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김숙자입니다. 나는 27년 동안 신도건설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내가 본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나는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하는 놀라서 노트북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다. 그는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집요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문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지만 복도는 비어 있었다. 문을 열자 바닥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동해계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집어들고 문을 잠갔다. 상자 안에는 낡은 신도 건설 사원증이 있었다. 그것은 숙자의 것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더 젊었지만 눈에는 이미 피로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리고 사원증 뒤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다. 이 일에서 손을 떼세요. 당신은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화는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왜 누군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비밀을 지키려고 할까? 무슨 일이 그 숲속에서 벌어졌기에 6명의 직장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숙자는 누구였고 왜 아무도 그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 창문 밖에서 갑자기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동아는 블라인드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색 세단이 그의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지만 그는 누군가가 차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카메라를 발견한 순간부터 그는 10년 동안 은폐되어 온 위험한 비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비밀이 계속 묻혀있기를 원했다. 동아는 결심했다. 그는 진실을 찾아낼 것이다. 숙자를 위해, 그리고 사라진 6명을 위해. 비록 그것이 그를 위험에 빠뜨릴지라도. 동아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벽에 모든 단서들을 붙여놓았다. 카메라에서 나온 사진들, 숙자의 사원증, 그리고 그 이상한 쪽지까지.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새우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검은 세단은 여전히 그의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숙자, 김숙자. 그는 그 이름을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왜 그녀가 사라진 6명의 회사원들과 함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공식 기록에서는 그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을까? 그날 아침 동아는 부산 시립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는 2007년 신문 아카이브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알아내야 할 것은 신도건설의 정확한 위치였다. 도서관의 오래된 마이크로필름 기계 앞에 앉아 동아는 2007년 10월과 11월 기사를 스크롤했다. 신도건설 직원들의 실종에 관한 짧은 기사들을 몇 개 발견했지만 모두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뿐이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작은 기사에 멈췄다. 신도건설이 직원들 실종 일주일 후에 사무실을 폐쇄했다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재정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기사는 회사 내부 갈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익명의 소문을 언급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사에 회사 주소가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63번 길 27. 오후가 되자 동아는 그 주소로 향했다. 한때 번화했을 그 건물은 이제 거의 버려진 상태였다. 낡은 간판과 깨진 창문들. 건물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지만 한쪽에 구멍이 나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그 구멍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실층이었던 신도 건설 사무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며 동아는 왜 이 건물이 이렇게 방치되었는지 의아했다. 센텀시티는 부산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인데 11층에 도착하자 문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신도건설이라고 쓰여 있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먼지 쌓인 책상들, 오래된 컴퓨터 모니터들, 쓰러진 의자들, 마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벽 한쪽에는 직원 사진과 이름이 있는 게시판이 있었다. 동아는 그곳으로 다가갔다. 실종된 직원 6명의 사진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놀랍게도 모든 사진과 이름이 제거되어 있었다. 단 한 곳만 빼고 맨 아래 구석에 다른 직원들보다 작은 사진 한 장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김숙자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이름은 검은 마커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왜 지워졌을까? 동아는 혼잣말을 했다. 더 살펴보기 위해 그는 사무실을 돌아다녔다. 대부분의 서랍과 캐비닛은 비어 있었지만 한 책상 아래에서 그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회사 행사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 중에서 그의 눈에 띈 것은 신도건설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 2007년 5월이라고 적힌 사진이었다. 그 사진에는 약 30명의 직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카메라에서 발견된 사진 속 6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밝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편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김숙자가 서 있었다. 청소 도구를 들고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불편해 보이는 표정으로. 사진 뒷면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동아는 숙자 옆에 서 있던 남자의 이름을 확인했다. 박진우 재무담당. 갑자기 동아의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재빨리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숨었다. 손전등 빛이 사무실을 훑었다. 누구 있어요? 거친 목소리가 외쳤다. 경비원인 듯했다. 동아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몇 분 후 경비원은 떠났다. 동아는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다. 안전한 거리까지 온 후 그는 사진을 다시 꺼내 살펴보았다. 박진우라는 이름이 기억에 남았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박진우에 관한 기사가 나타났다. 신도건설 재무담당 박진우 대규모 회계 부정 의혹으로 조사 중 2007년 10월 27일 그 기사에 따르면
박진우는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팀 빌딩 여행을 떠난 후 사건은 갑자기 종결되었다. 동아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다. 박진우는 숙자와 같은 동네에 살았다. 그들은 이웃이었다. 그날 저녁 동아는 숙자가 살았던 곳으로 향했다. 부산 영도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건물은 낡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관리인을 찾아가 그는 학생이며 과거 이 지역의 거주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김숙자요? 아, 그 불쌍한 아주머니. 나이든 관리인이 말했다. 27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두었죠. 억울하게 해고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항상 성실했는데 언제 그만두셨나요? 동아가 물었다. 2007년 10월 초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났어요. 그 후로 소식이 없었죠. 이상한 점은 그녀가 떠나기 전 밤에 박진우라는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크게 다퉜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고 그는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관리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그녀가 떠나기 전날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 같았어요. 투명 인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동하는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투명 인간이요? 네, 회사 사람들이 그녀에게 붙인 별명이었어요. 청소부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했죠. 하지만 그녀는 항상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동하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숙자는 청소부로서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하지 않을 때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을 수 있었다. 박진우의 회계 부정과 관련된 것일까? 관리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동하는 숙자의 옛 아파트를 향해 걸었다. 문 앞에 서서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10년이 지났지만 문에는 여전히 경찰 봉인 테이프의 흔적이 있었다. 무언가 끌리는 느낌에 그는 문 위의 전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동하는 숙자의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작고 녹슬어 있었지만 그의 손바닥 위에서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는 망설였다. 법적으로는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10년 동안 봉인된 이 아파트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결심을 하고 열쇠를 문에 넣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먼지가 그를 맞이했다. 아파트 내부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소박한 가구들, 오래된 TV, 작은 주방,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다. 2007년 10월에 멈춰 있었다. 28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회사 여행 떠나는 날이었을까? 동아는 조심스럽게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숙자의 침실에서 그는 작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첫 페이지를 열자 젊은 시절의 숙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다음 페이지들에는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시절, 마지막 사진은 대학 입학식 장면이었다. 사진 뒤에는 우리 미영 자랑스러워. 엄마가 항상 지켜볼게. 2001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동아는 놀랐다. 숙자에게 딸이 있었다. 미영이라는 이름의 딸. 하지만 신문 기사나 경찰 보고서 어디에도 그녀의 가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더 찾아보던 중 그는 오래된 주소록을 발견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미영, 울산 남구 삼산동 107필 4번지, 휴대폰 010-7342-객색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소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었다. 동아는 그날 밤 울산행 기차를 예약했다. 이른 아침 동아는 울산에 도착했다. 삼산동은 공장 근처의 허름한 동네였다. 107필 4번지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그는 우편함을 확인했다.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미영의 딸일까? 그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다가 마침내 문이 열렸다.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동아를 바라보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귀에 착용한 보청기였다. 안녕하세요, 동아가 말했다. 김지윤 씨를 찾고 있습니다. 여성은 그를 계속 응시했다. 그때 동아는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청각 장애가 있는 것 같았다. 서둘러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 앱을 열었다. 김지윤 씨인가요? 김숙자 할머니의 손녀인가요? 라고 적었다.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동아의 휴대폰을 가져가 빠르게 타이핑했다. 당신은 누구시죠? 할머니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나요? 동아는 자신을 소개하고 카메라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적었다. 지유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작고 단정했다. 벽에는 수화로 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동아는 그녀가 수화 강사라고 짐작했다. 지유는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 더 쉬울 거예요. 라고 그녀는 화면에 타이핑했다. 김숙자 할머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동아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카메라, 사진, 쪽지, 신도건설 방문까지.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지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는 제가 5살 때 청각장애 치료를 위해 모든 돈을 쓰셨어요. 그녀가 타이핑했다.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그분 덕분에 제가 말을 배울 수 있었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지유는 잠시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는 제가 16살 때 사라지셨어요. 엄마는 할머니가 평화롭게 떠나셨다고만 말했죠. 그 이상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도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동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지윤 씨는 할머니가 어떻게 사라지셨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지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지 할머니가 회사에서 은퇴하셨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셨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엄마는 항상 그 주제를 피했어요. 마치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일어나서 오래된 상자를 가지고 왔다. 이건 할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에요. 상자 안에는 몇 장의 사진, 오래된 시계,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에는 윤리적 이유로 인한 퇴직이라고 쓰여진 공식 문서가 들어있었다. 신도건설의 대표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윤리적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셨다고요? 동아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유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어요. 동아는 다른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그때 그의 눈에 작은 메모지가 들어왔다. 그것은 신도건설 메모지였고 그 위에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박진우, 해운대구 우동 1459번지 마린시티 아파트 1203호. 이 사람 아세요? 동아가 물었다. 지윤의 눈이 커졌다. 아, 진우 아저씨요. 할머니 이웃이었던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분과 할머니는 친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사라지기 전에 큰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동아는 흥분했다. 박진우는 신도건설의 재무 담당이자 회계 부정 의혹을 받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숙자와 가까웠다. 진우 아저씨도 그 회사 여행에서 사라진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지윤이 덧붙였다. 엄마는 그것이 할머니의 사라짐과 관련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동아는 박진우의 아파트 주소를 적었다. 아마도 그곳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문으로 가서 블라인드를 살짝 들어 올렸다. 어떤 검은 차가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어요. 1시간 전부터 거기 있었어요. 동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본 것과 같은 차인가? 지윤이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와 타이핑했다. 할머니에 대한 진실을 찾고 싶어요. 제가 도울게요. 동아는 망설였다. 이미 그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지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윤의 결연한 표정을 보니 그녀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럼 같이 박진우의 아파트로 가봐요. 동아가 타이핑했다. 그들이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지윤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녀는 오래된 차 열쇠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의 차예요. 아직도 지하 주차장에 있어요. 10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축축했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며 간신히 빛을 내고 있었다. 동아와 지우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먼지 쌓인 차들 사이로 그들은 마침내 숙자의 차를 발견했다. 낡은 현대 액센트였다. 2000년대 초반 모델로 한때 은색이었을 차체는 이제 회색빛 먼지로 덮여 있었다. 10년이나 여기 있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동아가 속삭였다. 그의 말을 읽을 수 없었지만 지윤은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다. 지윤이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운전석 문을 열었다. 곰팡이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다. 마치 숙자가 어제 운전한 것처럼. 동아는 글로브 박스를 열었다. 그곳에는 보험 증서, 몇 개의 영수증, 그리고 작은 메모장이 있었다. 그는 메모장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기록들이었다. 쇼핑 목록, 약속 시간, 지윤의 학교 행사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 페이지에 멈췄다. 2007년 10월 27일, 사라지기 하루 전 날짜였다. 박진우와 마지막 대화, 녹음했다, 증거 확보. 동아의 심장이 빨라졌다. 녹음이요? 어디에? 그와 지윤은 차 안을 샅샅이 뒤졌다. 시트 아래, 대시보드 뒤, 트렁크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지윤이 갑자기 동아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선바이저를 가리켰다. 동아는 그것을 내렸다.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카세트 플레이어가 필요해요. 동아가 타이핑했다.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 키를 돌렸다. 놀랍게도 배터리는 여전히 작동했다. 그녀는 테이프를 오디오 시스템에 넣었다. 처음에는 정적만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숙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2007년 10월 27일. 박진우가 내 아파트로 왔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물었다. 나는 모든 것을 녹음하기로 했다. 잠시 후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숙자씨, 문 좀 열어요. 테이프에서는 문 여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박진우의 목소리였다. 회사에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면 안 돼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숙자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다.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을 봤어요. 문서를 위조하는 것도 봤고요. 증거 없는 말이죠. 박진우가 비웃었다. 그렇지 않아요. 복사했어요. 모든 서류를.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 있어요? 박진우가 소리쳤다. 서류 어디 있어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숙자의 목소리는 이제 더 강했다. 27년 동안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죠. 하지만 투명하다는 건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일 팀 빌딩 여행에 와요. 박진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모두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거짓말, 숙자가 대답했다. 모두 알아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지윤이를 생각해봐요. 박진우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다. 그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아요? 그 비싼 치료비 누가 지원해주겠어요? 녹음에서 숙자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내일 오세요. 경주 근처 숲에서 만나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숙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가 가고 나서 나는 결심했다. 내일 가겠다. 하지만 준비할 것이다. 지윤아, 혹시 이 테이프를 듣게 된다면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나는 괜찮을 거야. 사랑해. 테이프가 끝났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녀는 마침내 할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마지막 메시지를 동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박진우의 아파트에 가봐야 해요. 지금 30분 후 그들은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다. 마린시티는 부산에서 가장 비싼 주거 지역 중 하나였다. 12층에 위치한 박진우의 아파트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을 자랑했을 것이다. 어떻게 들어가죠? 지윤이 타이핑했다. 동아는 잠시 생각했다.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능했다. 보안이 너무 철저했다. 관리인에게 물어봐야겠어요. 그가 결정했다. 로비에서 그들은 나이든 관리인을 만났다. 동아는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 씨의 조카입니다. 삼촌이 2007년에 갑자기 사라지셔서 아파트를 확인하러 왔어요. 관리인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박진우 씨 아파트는 10년 넘게 비어 있어요. 가족들도 한동안 오지 않았고요.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동아가 물었다.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요. 경찰이 봉인했거든요. 그때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었다. 저는 박진우의 이웃 딸이에요. 제 할머니도 그날 사라졌어요. 우리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관리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잠깐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경찰은 오래전에 본긴을 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죠.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동아가 물었다. 사라지기 전날 밤 박진우 씨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왔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다투었고 누군가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다음 날 그들은 모두 팀빌딩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관리인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10분만 드릴게요. 그리고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1,2금 3호 문이 열리자 그들은 시간이 멈춘 공간으로 들어섰다. 고급 가구들, 넓은 창문, 바다 전망. 하지만 모든 것이 먼지로 덮여 있었다. 빨리 찾아봐요. 동아가 지윤에게 말했다. 그들은 서둘러 아파트를 뒤졌다. 서재에서 동아는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열려 있었다. 안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 증거는 안전한 곳에 경주 숲속 캠핑장 좌표 35,083-400N 129 61188-2. 동아는 좌표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때 지윤이 그를 불렀다. 그녀는 박진우의 침실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침대 아래에서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회사 행사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한 장이 특별했다. 박진우와 다른 5명의 직원들, 그리고 그들 뒤에 서 있는 숙자. 사진 뒷면에는 마지막 추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지윤이 물었다. 동아는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들이 사라진 6명의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할머니. 그때 아파트 문이 갑자기 열렸다. 관리인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빨리 나가세요. 그가 속삭였다. 누군가가 당신들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요. 동아와 지윤은 마린시티 아파트 단지의 비상 계단을 통해 황급히 빠져나왔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호흡은 가빴다. 주차장에 도착한 그들은 숙자의 낡은 현대차로 재빨리 달려갔다. 10년 된 차였지만 엔진은 기적적으로 작동했다. 누가 우리를 찾고 있는 거죠? 지윤이 자동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타이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동아가 답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주차장 입구를 계속 주시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건드린 게 확실해요. 그들은 박진우의 아파트에서 발견한 좌표를 확인해 봐야 했지만 먼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특히 경찰 수사에 대해서. 동아는 경주 경찰서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10년 전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곳이었다. 2시간 후 그들은 경주에 도착했다. 고대 도시의 풍경이 저녁 노을 속에 펼쳐졌다. 한때는 신라의 수도였던 이곳은 이제 관광객들로 붐비는 역사적인 도시였다. 하지만 동하와 지은에게는 이곳이 미스터리의 중심지였다. 경주 경찰서는 조용했다.
평일 저녁이었지만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동아는 지훈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는 혼자 들어가는 것이 덜 의심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리셉션에서 젊은 경찰관이 그를 맞이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동하는 학생증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언론학과 학생입니다. 2007년 신도 건설 직원들 실종 사건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어요. 혹시 그 사건 파일을 볼 수 있을까요? 경찰관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10년도 더 된 사건이네요. 왜 그걸 연구하시나요? 미해결 사건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예요. 동아가 재빨리 대답했다. 교수님 추천으로 이 사건을 선택했어요. 경찰관은 컴퓨터를 살펴보았다. 신도건설 실종 사건. 여기 있네요. 파일 번호 91B. 하지만 이건 밀봉된 파일이에요. 허가 없이는 볼 수 없어요. 동하의 희망이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기본 정보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수사를 담당했는지 같은 것들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스크린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주 수사관은 김재현 형사였네요. 하지만 그는 2008년에 전출되었어요. 지금은 제주도에 있어요. 다른 정보는요? 수사 결과나 증거물 같은 것들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의 정보는 시스템에 없어요. 파일 자체를 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동아는 실망했지만 최소한 수사관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수확이었다. 그는 경찰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오려던 찰나 노인 경찰관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명찰에는 박상철 경위라고 적혀 있었다. 직감적으로 동아는 그에게 다가갔다. 박상철 경위님, 혹시 2007년 신도건설 실종 사건에 대해 아시나요? 노인 경찰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동아를 위아래로 살펴보았다. 자네는 누구지? 동아는 다시 자신을 소개했다. 박경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사건 이상한 사건이었지. 내가 부수사관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발견했는지는 기록에 남지 않았어. 동아의 심장이 빨라졌다. 무슨 뜻이세요? 박경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내 근무가 끝나는 30분만 기다려. 그리고 경찰서 뒤 주차장에서 만나. 30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동아는 지훈에게 돌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 뒤 주차장으로 갔다. 저녁 8시 박경희가 나타났다. 그는 이제 사복 차림이었다. 동아와 지훈을 보자 그는 그들을 자신의 차로 초대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안전해. 그가 말했다. 지훈을 위해 동아가 통역을 했다. 그 사건은 처음부터 이상했어. 박경희가 시작했다. 6명의 직원들이 팀빌딩 여행에서 사라졌지. 하지만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빨리 마무리하라고. 누가 압력을 넣었죠? 동아가 물었다. 모르지. 하지만 김재현 형사가 갑자기 전출된 것은 그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이야. 그는 뭔가를 발견했어. 무엇을요? 실종된 사람들이 6명이 아니라는 것. 박경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7번째 사람이 있었어. 여자 청소부 김숙자라고. 지윤이 놀라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동아가 그녀를 위해 번역했다. 그런데 공식 기록에는 그녀가 없었어. 박경희가 계속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존재를 지운 것 같았지. 하지만 캠핑장에서 우리는 여자용 신발을 찾았어. 작은 크기였지. 그리고 그곳에는 이상한 것들이 더 있었어. 어떤 이상한 것들이요?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찍힌 발자국들. 누군가가 원을 그리며 계속 걸었어. 그리고 나무에 붙은 종이 조각. 거기엔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쓰여 있었지. 박경희는 조수석 아래에서 낡은 파일 폴더를 꺼냈다. 이건 내가 몰래 복사한 거야. 원본 파일의 일부. 공식 기록에서 삭제된 정보들이 여기 있어. 동아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는 첫 페이지를 열었다. 그것은 경찰 보고서였다. 하지만 여러 부분이 검은색으로 지워져 있었다.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죠? 국가안보라는 이유였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실종된 사람들이 뭔가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나 봐. 동아는 더 깊이 파일을 살펴보았다. 그는 마지막 사진에서 보았던 형체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다. 마지막 목격자의 진술, 캠핑장 근처에서 사냥을 하던 중 모닥불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한 여성이 땅에 누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 주위에 서 있었다. 나는 가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사냥용 위장. 그들이 나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도망쳤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김재현 형사의 메모가 있었다. 가스 마스크를 쓴 남자가 사진에 찍힌 형체인 것으로 보임.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함. 추가 조사 필요. 하지만 그 이후의 페이지들은 모두 검게 지워져 있었다. 김재현 형사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동아가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숨기려 했고요. 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이가 전출되기 전날 밤 그는 내게 전화했어. 아주 흥분해 있었지. 그들이 그녀를 죽였다고 말했어. 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전출되었고요. 그래, 제주도로.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죽었어. 보트 사고였지. 동아와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 은폐였다. 그 캠핑장 지금도 있나요? 동아가 물었다. 아니, 2008년에 폐쇄됐어. 지금은 그냥 숲이지. 동아는 좌표를 확인했다. 그들은 지금 그곳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가봐야 해요. 동아가 지훈에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를 위해 그녀는 끝까지 갈 것이다. 박경희는 한숨을 쉬었다. 조심해.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누군가는 이 비밀이 묻혀있기를 원해. 그들이 차에서 나오려 할 때 박경희가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그리고 사진 속 형체에 대해 재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박경희의 마지막 말은 동아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숲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동아는 차 창문 너머로 어둠이 깊어지는 경주의 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호텔에 체크인하기로 결정했다. 밤에 숲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경주의 작은 모텔에 도착한 그들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지유는 침대에 앉아 숙자의 차에서 찾은 카세트 테이프를 계속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다. 내일 아침 일찍 캠핑장 터로 가봐요. 동아가 지윤에게 타이핑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해요.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타이핑했다. 할머니의 물건들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 확인해 볼까요? 동아는 잠시 생각했다. 그들은 이미 숙자의 아파트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어쩌면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내일 숲을 확인한 후에 울산으로 돌아가죠. 그가 제안했다. 지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가방을 열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이건 할머니가 항상 채 두던 거예요.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오래된 차 상자였다. 표면은 닳았지만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동아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말린 차 잎과 함께 작은 테이프 레코더가 있었다. 녹음기요. 동아가 놀라서 말했다. 지윤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상자를 가져다 자세히 살폈다. 차 잎 아래에는 작은 테이프가 숨겨져 있었다. 레이블에는 마지막 증언 지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윤은 테이프를 레코더에 넣었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정적만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숙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지윤아, 이 녹음을 듣게 된다면 그건 내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이야.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동아는 자신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내가 투명하다고 말했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이 녹음을 남기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회계사가 한 일을 봤기 때문이야.
숙자의 목소리가 더 떨리기 시작했다. 박진우, 그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 수십억 원이야. 나는 청소하는 동안 그의 서류를 봤어.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그와 다른 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 그들은 정부 계약에 대한 뇌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숙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복사본을 만들었어. 모든 서류에. 그리고 그들에게 알렸지. 내가 알고 있다고. 그것이 실수였어. 그들은 나를 해고했어. 윤리적 문제라는 이유로.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 배경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없어. 그들이 나를 작별 여행에 초대했어. 모든 것을 해결하자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함정이라는 걸 알아. 그래도 가야 해. 증거를 찾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숙자의 목소리가 더 결연해졌다.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내 물건들을 잘 살펴봐. 특히 빨간 스카프 안에 있는 것을. 그리고 경주숲의 좌표를 찾아. 그곳에 모든 증거가 있어.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지윤아, 너를 사랑해. 네가 자랑스러워.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비록 투명 인간이라도 우리는 목소리가 있어. 우리는 존재해. 그리고 녹음이 끝났다. 지윤은 이제 완전히 울고 있었다. 동아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를 위로할 말을 찾기 어려웠다. 빨간 스카프요. 지윤이 갑자기 타이핑했다. 할머니는 항상 빨간 스카프를 가지고 다녔어요. 지금도 제 방에 있어요. 울산에 돌아가면 확인해 봐야 해요. 동아가 답했다. 하지만 먼저 내일 아침 캠핑장으로 가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해요.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연함이 있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후 그녀는 더 강해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숲으로 향했다. 좌표에 따르면 옛 캠핑장은 경주 외곽의 깊은 숲 속에 있었다. 그들은 차를 숲 가장자리에 주차하고 걸어 들어갔다. 가을 숲은 아름다웠다. 붉은 단풍과 노란 은행잎들이 햇빛 아래 반짝였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30분 정도 걸은 후 그들은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한때 캠핑장이었을 곳이었다. 이제는 자연이 그곳을 되찾았다. 풀과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주에 깊게 보면 인간 활동의 흔적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었다. 동아는 무릎을 꿇고 땅을 살폈다. 그는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녹이 슬었지만 그것은 카메라의 일부처럼 보였다. 여기 뭔가 있어요. 그가 지윤에게 알렸다. 그들은 공터를 더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지윤이 동아를 불렀다. 그녀는 큰 바위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것은 방수 가방이었다. 10년 동안 자연의 요소에 노출되었지만 내용물은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다. 가방 안에는 두 번째 카메라와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서류 복사본들이 있었다. 신도건설의 회계 문서들이었다. 숙자가 언급한 증거였다. 동아가 카메라를 살폈다. 필름이 아직 안에 있었다. 그리고 녹음기에는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우리가 찾던 거예요. 동아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만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공포에 찬 외침이 들렸다. 그녀가 떨어졌어. 그녀가 떨어졌어. 혼란스러운 소리들. 사람들이 달리는 소리.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려고 했을 뿐이야. 이제 어떻게 해?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미쳤어? 우리 모두 감옥에 갈 거야. 시체 없이는 돌아갈 수 없어.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갑자기 공포에 질린 비명. 저기 누가 있어? 숲속에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녹음이 끝났다. 동하와 지유는 충격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알았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숙자가 왜 사라졌는지. 그들이 할머니를 죽였어요. 지윤이 타이핑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사고였을 수도 있어요. 동하가 대답했다.
그들은 그녀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고 그때 그들 뒤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화는 재빨리 돌아섰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숲속의 안개가 짙어졌다. 오후의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비춰 들어왔지만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동아와 지유는 본능적으로 서로 가까이 다가섰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누구세요? 동아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숲속에 울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지유는 동아의 팔을 잡고 가방을 가리켰다. 그들은 빠르게 발견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고 서둘러 왔던 길을 따라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빨리 했다. 숲의 깊은 그림자 사이로 그들은 간간히 어떤 형체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더 빨리 가요. 동아가 지윤에게 속삭였다. 그들은 이제 거의 뛰다시피 했다. 갑자기 지윤이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손으로 귀를 가리켰다. 동아도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여자의 울음소리였다. 소리는 그들이 가려던 방향과 반대쪽에서 들려왔다. 지유는 결연한 표정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가리켰다. 동아는 망설였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윤의 눈에서 그는 할머니를 찾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조심해요. 동아가 말했다. 그들은 방향을 바꿔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숲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나무들은 더 조밀해지고 길은 더 험해졌다. 울음소리는 이제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것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소리였다. 10분 정도 걸은 후 그들은 작은 계곡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계곡 아래로는 작은 가을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계곡 반대편 약 50m 떨어진 곳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흰 한복을 입고 있었고 등을 돌리고 있었다. 할머니, 지윤이 입모양으로 말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동아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요. 그가 속삭였다. 뭔가 이상했다. 그 여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발은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때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동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숙자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이 없었다. 단지 검은 구멍만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윤이 비명을 질렀다. 소리 없는 비명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여성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물 위의 반영처럼.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사라졌다. 뭐였죠? 동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지유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속임수였어요. 동아와 지유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그곳에는 노인 한 명이 서 있었다. 그는 낡은 사냥조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덮여 있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동아가 물었다. 최만석이라고 해요. 이 숲의 관리인이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노인이 말했다. 방금 본 것은 환영이에요. 이 숲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특히 안개가 짙을 때는. 동아와 지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었다. 우리는 1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조사하고 있어요. 동아가 설명했다. 6명의 회사원들이 캠핑 중 사라진 사건요. 최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 그 사건. 많은 사람들이 잊었지만 나는 기억해요. 그날 밤 나는 여기 있었어요. 동하와 지윤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목격자였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들었죠. 비명소리, 사람들이 달리는 소리. 다음 날 아침 내가 캠핑장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단지 불타다 만 캠프파이어와
버려진 가방들만 있었죠. 경찰에게 말했나요? 동화가 물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들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간단한 진술을 받고 끝이었죠.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전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세요? 동화가 물었다. 노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날 밤 나는 다른 것도 보았어요. 캠핑장에서 도망치는 한 여자를.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고 옷은 흙과 피로 더럽혀져 있었어요. 지윤이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동화가 그녀를 위해 번역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나이든 여성이었어요. 흰 머리에 작은 체구.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어요. 그저 달렸죠. 마치 목숨이 달린 것처럼. 숙자였다. 틀림없었다. 그녀는 살아서 캠핑장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보셨어요? 동화가 물었다. 노인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계곡 반대편으로. 저 방향으로요. 오래된 사찰 폐허가 있는 곳으로. 지윤의 눈이 빛났다. 희망의 빛이었다. 만약 그녀의 할머니가 살아서 캠핑장을 떠났다면 어쩌면 그녀는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 사찰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동화가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지금 가는 건 위험해요. 곧 어두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곳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피해요. 우리는 가야 해요. 지윤이 동에게 타이핑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다. 할머니가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동화는 잠시 생각했다. 숙자가 10년 동안 그 폐허에서 살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그곳에 더 많은 단서를 남겼을지도 모른다. 길을 알려주세요. 동화가 노인에게 말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내가 경고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도를 꺼냈다. 여기 이 지도를 가져가요. 빨간색 X 표시가 사찰 폐허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특히 해가 진 후에는. 동화는 지도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초회 선생님.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노인이 한마디 더 덧붙였다. 그리고 만약 그녀를 찾게 된다면 그녀에게 사과해 주세요. 내가 그날 밤 그녀를 도와주지 못해서. 동화와 지윤은 노인과 헤어져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계곡을 건너기 위해 그들은 작은 나무 다리를 찾았다. 다리는 낡았지만 여전히 견고했다. 계곡을 건너자 그들은 좁은 산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길은 가파르고 험했다. 나뭇가지들이 그들의 얼굴을 핥히었고 돌들은 미끄러웠다. 1시간 정도 오른 후 그들은 마침내 작은 평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래된 돌 기둥 몇 개와 무너진 벽들 사이에 작은 석조 건물이 서 있었다. 한때 사찰이었던 곳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동화와 지윤은 조심스럽게 폐허로 다가갔다. 해가 이제 막 지기 시작했고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켰다. 석조 건물 안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오래된 불상이 있었고 그 앞에는 촛불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놀랍게도 그중 하나는 최근에 탄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여기 있었어요. 동화가 속삭였다. 그들은 건물 안을 더 살폈다. 구석에는 담요와 빈 물병 몇 개가 있었다. 누군가가 이곳에서 지냈던 흔적이었다. 그리고 벽에는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동화는 손전등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것은 이름이었다. 김숙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날짜들이 새겨져 있었다. 마지막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지윤이 숨을 헉 들이켰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다. 할머니가 살아있어요. 그녀가 타이핑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동화도 충격을 받았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숙자는 살아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 외딴 폐허에서 지냈던 것일까? 갑자기 그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동화와 지윤은 천천히 돌아섰다. 문간에는 한 형체가 서 있었다. 해가 그 뒤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실루엣만 볼 수 있었다.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다. 할머니, 지윤이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입 모양으로 말했다. 석조 건물의 문간에 서 있는 형체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동화는 손전등을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그것은 7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백발은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다. 그리고 그 눈이 지윤의 눈과 똑같았다. 숙자, 할머니, 동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성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지윤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떨리는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지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쉬어 있었다. 지윤은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마치 할머니가 환영처럼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 사람의 손이 마침내 맞닿았을 때 지윤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10년 만의 재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순간 숙자는 지윤을 품에 안았다. 그녀도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 손녀, 이렇게 컸구나. 동화는 조용히 그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모든 수수께끼의 중심에 있던 사람, 10년 동안 실종되었던 사람이 지금 여기 살아 있었다. 잠시 후 숙자는 지윤에게서 떨어져 동화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동화는 자신을 소개했고 어떻게 그녀의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조사 과정을 설명했다. 숙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앉으세요. 숙자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그들을 건물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낡은 담요들이 깔려 있었고 작은 촛불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이야기할 것이 많네요. 그들이 앉자 숙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10년 동안 나는 이곳에 숨어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찾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나중에는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동화가 물었다. 그날 밤 캠핑장에서 숙자의 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들은 나를 속였어요. 작별 여행이라며 초대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녀는 잠시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지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박진우와 다른 임원들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수십억 원이요. 정부 계약에서 뇌물도 받았고요. 내가 청소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보거나 들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어요. 숙자는 계속했다. 그날 밤 모닥불 주변에서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하면 지윤이에게 해를 입힐 거라고요. 나는 그들에게 증거가 안전한 곳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박진우가 화를 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밀었어요. 나는 균형을 잃고 계곡 쪽으로 넘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나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고 의식을 잃었어요. 동화와 지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깨어났을 때 밤이었어요. 나는 계곡 바닥에 누워 있었죠.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나는 살아 있었어요. 숙자의 눈에 결연함이 빛났다. 나는 그때 결심했어요. 죽은 척하기로요. 그들이 나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도망쳐서 여기 왔던 거군요. 동화가 말했다.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찰은 내가 어렸을 때 자주 왔던 곳이에요. 버려진 지 오래됐지만 피신하기에는 좋은 곳이었죠. 하지만 그들은요, 박진우와 다른 사람들은. 동화가 물었다. 숙자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의 나머지는 내가 직접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숲 관리인에게서 들었죠. 내가 떨어진 후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대요. 박진우는 증거를 찾기 위해 내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회계사 이상민은 죄책감에 시달려 도망치려 했대요. 숙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상민은 어둠 속에서 달리다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찾기 위해 숲속 깊이 들어갔죠.
하지만 길을 잃었어요.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6명 모두 실종된 거군요. 동화가 중얼거렸다. 네, 그들 모두 숲에서 사라졌어요. 경찰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그런데 왜 숨어 계속 살았어요? 동화가 물었다. 위험이 사라진 후에도요. 숙자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다.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었거든요. 정치인들, 기업가들,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요. 내가 나타나면 그들의 비밀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녀는 지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부끄러웠어요. 내가 없는 동안 너는 어떻게 살았니? 엄마는? 지윤은 휴대폰을 꺼내 타이핑을 시작했다. 우리는 괜찮았어요, 할머니.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저를 잘 돌봐주셨어요. 저는 지금 수화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받은 치료가 큰 도움이 됐어요. 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딸이... 그렇구나. 그녀는 지윤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지윤아. 이렇게 오래 숨어 있어서. 동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숙자가 숨겨둔 증거의 가방을 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예요. 당신의 이름을 되찾고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에요. 숙자는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하지만 지윤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타이핑했다. 우리가 함께 할게요, 할머니.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숙자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었다. 두려움에서 결연함으로. 그래,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27년 동안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동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원래의 카메라를 꺼냈다. 우리는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2개의 카메라, 녹음기, 문서들, 그리고 이제는 생존자의 증언까지요. 그들은 함께 사찰을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달빛이 숲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한 달 후 부산의 한 카페에서 동하, 지윤, 그리고 숙자는 함께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다. 헤드라인은 대담했다. 10년 전 실종 사건의 충격적 진실. 생존자 증언으로 드러난 기업 부패와 은폐 기사는 숙자의 이야기, 그녀가 발견한 증거, 그리고 그로 인해 드러난 부패 네트워크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이미 몇몇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체포되었다. 믿을 수 없어요, 동아가 말했다. 우리가 실제로 해냈어요. 숙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더 젊어 보였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진실은 항상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간에. 지윤은 휴대폰으로 타이핑했다. 할머니, 제가 울산의 작은 책방을 열기로 했어요. 숙자의 페이지라고 이름 지을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가 담긴 책들도 판매할 거고요. 숙자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내 이름을 딴 책방이라니 상상도 못했구나. 동아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저도 소식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했어요. 투명 인간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요. 숙자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거리는 분주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도 이제 그 흐름의 일부가 되었다.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27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나는 항상 벽지처럼 취급받았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지윤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껴요. 내 목소리가 있고 내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는 동화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이야기는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감사해요. 동화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진실을 찾아가는 것뿐이었어요. 진짜 영웅은 숙자 할머니예요. 10년 동안 혼자서 견뎌내신 분이니까요. 숙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빛을 보게 되죠. 항상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투명 인간들을 지나칩니다. 청소부, 경비원, 배달원,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 김숙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남깁니다. 가장 작은 목소리가 때로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27년간 무시당하다가 갑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비밀을 알게 된다면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숙자처럼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그 길을 찾아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한 대학생의 호기심과 한 노인의 용기 덕분에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 진실을 묻으려 해도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당신의 삶에서 맞서 싸워야 할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당신은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억하세요. 모든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